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우리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쌍두마차 3%대 강세를 나타내며 코스피를 견인하는 파이팅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빅테크들의 잇따른 조정은 허투루 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경주마 기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종혁 대표님, 네. 오늘장 코스피는 그래도 네.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약간 좀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변화가 감지된다.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증시는 반도체주가 좀 주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진 종목도 제법 있고요. 뭐 키 맞추기 상승 파동이 아닌 키 맞추기 하락 파동이 반도체 소부자주 내에서 전개가 됐는데 낙폭과대 인식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투심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시점은 8월과 9월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비중 축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고점에 물렸던 분들이라도 8월, 9월에는 어느 정도 만회, 회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네. 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손절을 하기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전개됐을 때, 그러니까 네. V자 반등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였을 때쯤 그때쯤 포트 리밸런싱을 해야지 성공 투자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신 이건기 대표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장 중반까지는 이제 장이 별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제 막판 가서 조금 힘을 냈던 부분이, 그러니까 대중 그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제 그 미국과 이제 친분각에 있는 국가들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크게 갑작스럽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계기로 인해서 앞서 말씀 주셨듯이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이제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반도체들이 이제 그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주가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시황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너무 좀 과도하거나 좀 빨리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다고 하면은 반등의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역시 공통 분모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 소장님. 네. 예,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하락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의 반도체 상승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큰 차익 시장에 나와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2차 전지에 좀 분위기가 잡혔다 하면은 오늘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만은 좀 아쉽게 됐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분위기를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 쪽에는 아직까지 좀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외에 지금 테마적인 형태가 계속 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댐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토목 그리고 시멘트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하마스 정치구 최고 지도자 암살 이슈가 좀 나오면서 또 흥부석유와 관련된 이 테마주들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계속 좀 돌긴 도는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섹터가 좀 명확하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해야 될 시선도 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금은 항상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8월 8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텀을 좀
길게 두시고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꽤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밤사이가 되면 미 연준의 회의도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인상의 배경 그리고 인상 후에 어떤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유동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화 약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금리 차에 따른 이제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걸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걸 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환율 시장에 이제 직접 개입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좀 올림으로써 이제 엔화 약세를 좀 더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일본 정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명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만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띠기에는 좀 제한적이진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달러 엔 환율도 보면 금리를 올렸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모습만 보면요. 네, 일본 중앙은행 정책금리 0.25%입니다. 네. 여전히 절대적으로 이제 낮은 수준이고요.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한국 연준이 뭐 올해 9월부터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만지작거릴 경우 엔화가 뭐 추가적으로 강세에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얼마나 갈라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냥 제한된 밴드에서 좀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 가치 상승 수혜주를 굳이 열심히 발굴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IT 뭐 부품군 중에서는 뭐 삼성전기 같은 네. 기업이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대표주들도 엔화 가치가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갈 때 또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국내에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왔을 때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일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도 되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크게 레벨업 시키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엔화 가치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초이스하는 그런 거는 좀 그렇게 그닥 매력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워낙 엔화 약세가 워낙 심했었고 그게 이제 원화라든지 위안화까지 또 동조화되는 현상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엔화 약세를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방치할 경우에는 사실 내부의 물가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판단도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반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결국은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을 한 것은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좀 내비친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엔저를 계속 좀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 기업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의 수출 기업은 좋긴 한데 원자재 에너지 수입 비용이 계속 좀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서 좀 결국은 부담감을 좀 작용시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 쪽에서는 결국 기업만 좋고 서민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됐다 보니까 결국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오랫동안 엔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일본 GDP 쪽에서는 2022년보다 소폭 좀 감소를 했는데 경제 규모가 축소된 것에 따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그 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좀 결정을 한 것 같고 미국과 금리 차가 너무 크게 났던 것도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긴 하지만은 네. 아까 이제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금리가 굉장히 좀 낮았던 형태를 계속 좀 띄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엔화 강세가 안 나오는 건 아닐 것 같다.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이 부분들도 체크는 하셔야 되는데 뭐 다이나믹하게 엔화 강세를 막 뚜렷하게 띄겠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제 미 연준의 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채권 금리를 비롯해서 달러가 또 강세로 갈지 아니면 더 약세로 갈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될 거고 어차피 환율이라는 게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엔화의 상관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싼 엔화를 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들이 많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7월 증시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됐던 것 같고요. 선 반영됐다? 예,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이제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장주들, 국내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이 좀 증시에서 많이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감이 뭐냐 좀 선 반영되거나 이런 걸 또 예측해서 이제 먼저 움직였던 자금 수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많이 빠진 만큼 사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포지션이 청산됨으로써 그동안 성장주에 이제 알알이 뿌려졌던 이 자금들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엔캐리 포지션 청산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제 수급 충격이 발생될 수 있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멀쩡한 종목들이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기조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지만 이런저런 경제 데이터를 이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추가적으로 이제 저울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엔캐리 그 포지션 청산 물량이 확대되겠지만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엔캐리 포지션 청산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우리 환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뭐 이달 초부터 이달 지금 끝나가는 시점인데 사실 변동성이 되게 컸잖아요. 지금 오늘 환율만 보면 물론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지만 1,370원대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 대표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환율이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이렇게 다시 원화가 좀 강세로 간다는 거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만한 어떤 좋은 여건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1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경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워낙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투자가 좀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화 약세를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해외 투자에 대한 확대라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특히나 2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10조 원대를 넘어서는 인상적인 실적을 보였고 네. 3분기, 4분기 될수록 이제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의 매력도도 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 감안했을 때는 환율이 과거만큼 그렇게 막 그 등락을 좀 심하게 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 원화 약세가 한없이 진행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반 소장님, 우리 원화와 엔화의 또 관계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이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경쟁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기업보다 앞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엔화 강세가 좀 나오게 된다 하면은 예상되는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본다, 업종을 살펴보면은 철강, 조선, 뭐 자동차, 반도체 쪽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철강 쪽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계속 좀 사이클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좀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기업들도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이 그 엔화 강세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달러가 약세 흐름들을 보였을 경우에는 수출입 지표에 따라 오히려 그
달러가 예를 들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경우에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도 일부 좀 타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뭐 좋았던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수출적인 부분들을 통해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에 대해 일부 좀 감소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지금 달러의 약세에 따른 포지션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좀 전망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크게 약세를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생길 여소는 아닌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걱정하시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국내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내일 그 산자부에서 7월달 수출입 데이터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이 얼마나 그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좀 반드시 확인해보고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70원대로 떨어졌는데 기조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60원, 예. 뭐 50원대까지만, 1,300 예. 중반대까지. 예. 더 이상적으로는 사실 1,300 초반대까지 떨어지면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것과 맞췄을 때 부합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수출 결제 대금 같은 걸 달러로 받는 네, 이런 기업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손해인 것이고 여기에 대한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피해를 보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의류 OEM 기업군들은 그 달러 베이스 결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할 경우 실적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수도 있어요. 예, 화승 엔터프라이즈나 뭐 네. 한세시로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은 살짝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봐야죠.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소비가 이제 증가할 테고, 네. 소비가 증가할 때 이제 의류 소비도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뭐 고객사 재고가 소진되고 이제 오더가 이제 증가함으로써 이제 또 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그런 어떤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급량 증가 이슈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아니죠. 예, 제가 봤을 때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렇죠. 네. 달러 가치가 이제 박스 안에서 이제 패턴이 읽힐 것 같아요. 빠지다 보면은 지지선이 나올 것 같고 오르다 보면 저항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두리 안에서 이제 달러 가치의 흐름이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뭐 피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접근하는 거는 좀 약간 음모론에 가깝고요. 어쨌든 펀더멘탈이 이제 그 견조하게 유지되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수출 중심의 기업들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든 싫든 결국 미국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테니까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주 공격적으로 보기엔 이번 FOMC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얼마나 줄 것이냐.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당장 내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된 부분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균형점이 9월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7월은 아직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7월에 만약에 내리게 되면 되게 시장에서 의아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렸으니까 호재가 아니라 그만큼 경기 예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환호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9월 달에 인하를 하는 게 가장 그 무난한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9월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이제 7월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금리 내릴 거야. 준비해. 이제 이런 시그널을 이제 과연 내일 이제 얼마나 파월이 얘기를 할까,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큰 거잖아요. 간 소장님. 예, 일단 대표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7월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높여져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이제 9월 달에 많이 그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 발표된 수치를 봤을 때는 뭐 9월이 맞기는 한데요. 이번 시기를 지나고 갑자기 수치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틀어질 경우에는 9월도 좀 확률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미 대선이 껴있는 시기
시기라 하나하나 좀 여론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언론 쪽에서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반반, 한 50% 정도의 확률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9월에 안 한다 하면은 11월 때, 그러니까 미국 대선 끝나고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9월에 하냐 11월에 하냐에 따라 좀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임종혁 대표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요? 네. 코스닥이 살려면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네. 금리 일부러 이렇게 인하, 질문 드렸습니다. 예, 금리 네. 인하가 이제 이뤄져야 유동성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유동성의 절대값이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크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가 되면은 유동성의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저런 성장주들의 어떤 역할론이 대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속에서 가장 초토화된 섹터가 이제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코스닥은 그래도 바이오주의 이제 비중이 크고, 근데 지금 코스닥을 대표하는 일부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닥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들 기업들이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바닥권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특징주를 공부해 보면요, 바이오주들이 별것도 아닌 재료로도 급등을 해요. 정말 위대한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별것도 아닌 되게 소소한 재료로도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는 네. 바이오주의 시대가 이제 슬슬 도래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바이오주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군부를 지피는 거는 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라고 보시는 거고.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가 미국 빅테크주들의 주가가 요즘에 좀 심상치 않거든요.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이달 들어서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랠리를 보이던 게 이렇게 한 번에 또 식어버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서 생각해 봤었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일지, 그러니까 곧 회복을 하게 되는 건지. 저는 이제 미국 빅테크를 전체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이 빠진 걸로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이 이제 기대보다 좀 못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이제 구글 칩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통합적으로 봤을 땐 다 같이 빠진 걸로 보이지만 개별적인 이슈들이 다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특히나 이제 AI나 반도체 주식들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AI 투자가 생각보다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하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우려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 선반영되거나 우려가 좀 많이 깊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빅테크 주식들의 캐펙스가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거나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하반기 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랑 같이 빠졌지만 오히려 빅테크보다 오히려 덜 빠진 모습을 보인 주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반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들이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단 기준이, 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왜 빅테크주들이 잘 나가다가 흔들릴까? 저는 뭐 대표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AI 쪽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좀 결과를 도출하길 원했던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S의 경우에도 뭐 최근 그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높았고 너무 기대가 높으니까 살짝만 좀 못 미쳐도 결국은 약간 실망감을 크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그 AI 쪽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빠르게 결국 투자를 했으니까는 빠르게 회수할 목적이든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했을 때는 결국 수치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치화를 딱 나타나고 봤을 때 생각보다 안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으로 좀 연출이 되는 거지. 계속 그 기업들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속 좀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AI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포커스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포커스가 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비용 투자는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변동성이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그 IT 관련된 기술주의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칩을 계속 좀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 데이터 센터형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 투자가 뭐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면 확대됐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수익적인 부분들을 그 좀 낮춘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크게 네.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좀 AI에 대해서는 성장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시선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임 대표님, 네. 빅테크주들이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면은 사실 네. 기대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 거고 네. 그 기대가 꺾이면서 지금 조정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럼 제자리를 찾아갈 건지 아니면 계속 이 실망한 채로 계속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저는 빅테크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심 가져도 된다고 봐요. 가격 매력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미국 주식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중을 슬슬 이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AI 혁명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AI라는 이 트렌드는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수요는 장기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AI 가속기 수요 제가 볼 때는 최소 2026년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은 AI 가속기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고 또 AMD도 또 AI 가속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HBM 시장이 당연히 성장하는 거고 HBM의 강자는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중에서 절대 강자가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수율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HBM 수율 그 수준을 이제 고려해 볼 경우 오히려 범용 반도체보다 HBM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내에서의 어떤 절대 강자로서의 위치는 더욱더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와 성장 스토리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선단 공정 그 전환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빅테크 애플이 얘기했죠. 만약에 예, 애플이요?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면 그거 안 쓴다고 지금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예, 됐잖아요. 보도가 근데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럼 너무 큰 충격 아니에요? 엔비디아 그 칩을 사고 싶은데 그게 약간 좀 품귀 때문에 사기가 어렵고 또 가격이 좀 너무 세갖고 그래서 이제 구글의 칩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속마음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반론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대로 올랐다면 기대로 떨어질, 기대가 꺾이면 분명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논리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실적 측면, 그 다음에 이런 배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대가 꺾여가고 있다. 그러면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저는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또 섹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이 수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뭐 어드반 테스트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똑같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디테일함을 갖춰서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전체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이쪽은 더 투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차별화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성장주 섹터 내에서 아까 이제 바이오 잠깐 언급 주셨지만 저도 이제 바이오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올해 내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미국이 수입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수혜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약가 인하 정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 금리 인하까지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눌려 있던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더 좀 탄력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논리로도 지금 귀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계속 빅테크들을 물고 늘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러 HBM 관련주들 다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3% 이상 상당히 높은 강세를 오랜만에 시연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임 대표님께 먼저 이건 여쭤볼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를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이제 증가시킬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고 또 SK하이닉스가 또 설비 투자를 할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 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기업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이제 초이스할 때 투자 팁을 드리자면은 특정 기업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고객사가 좀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도 레이저 응용 장비를 납품하고 있지만 레이저 커팅 장비나 레이저 원리 장비 납품하고 있지만 네. 또 TSMC에도 또 이제 레이저 기반의 장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미 반도체는 HBM 공정의 이제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TC 본도의 최강자로서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고 또 마이크론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등록이 된 상태인데 아직 삼성전자는 이제 고객사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자회사를 통해서 TC 본도를 이제 공급받고 있는데,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또 SK 하이닉스도 지금 TC 본도 그 멀티 벤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고객사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공정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론의 TC 본도를 납품했다는 거는 삼성전자에도 어쩌면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한미반도체 주가 지금 최근에 너무 부진한데 한미반도체가 TC 본도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되면은 주가는 극적으로 부활할 거고 지금처럼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만 의존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은 과연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어떤 관계가 미래에 수립될지 그 부분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기대 아니에요? 합리적 예, 기대. 그러니까 의심 플러스 기대.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뭐 저도 모르죠. 네. 예.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혜 부분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대표님은 어쨌든 미국 빅테크주들의 전방 산업적인 성격들이 잘 돼야 네. 뭐 HBM을 납품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네, 2분기 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확인은 됐단 말이죠. 네. 사이클이 돌아오고 네.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저는 기업의 주가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상승 모멘텀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은 업황 이제 바닥에서 이제 수요가 됐든 공급이 축소가 됐든 해서 이제 업황이 살아날 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최근까지 반등했던 거는 저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상승 구간은 저는 이제 실적이 실제로 나와서 이제 실적 장세가 나타날 때가 2차 상승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확실하게 삼성전자의 기업 이익 실적이 개선될 걸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장세가 나타나올 부분은 상승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레버리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저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낼지, 수익이 잡힐지, 얼마 정도의 정말 매출을 발생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HBM에 있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이 그냥 글로벌 넘버원 업체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에 납품하던 똑같은 이제 장비를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년쯤이 되겠지만 중국 업체들한테 중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수출할 때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진이 이제 완성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이제 마진이 좀 더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봤을 때 상당히 큰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 장비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다 내주셨는데 제가 그냥 하나 더 질문 드리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일단 실적 발표 네. 이후부터 쭉 네. 계속 빠졌잖아요. 네, 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호재는 호재로서 역할을 제한적으로 한다. 오히려 공개된 호재가 악재일 수도 있다. 이런 증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호재가 공개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지만 가격 조정 거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8월 달에는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형 패턴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주가 자체가 확 빠지는 거고 네. 기간 조정은 가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활주로를 이제 달리는 거죠.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이제 연착륙을 한 다음에 이제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을 하겠죠. 전 하이닉스의 이륙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한 9월 정도의 하이닉스의 대한 어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SK 하이닉스는 그 주가 결정 변수가 첫째도 HBM이고 둘째도 HBM이고 셋째도 HBM인데 SK 하이닉스처럼 높은 수율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80%대 근처의 HBM 수율을 기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이닉스의 HBM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HBM 공급과의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이닉스만큼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HBM 수율을 뽑아내면은 공급과의 리스크 대두될 수 있죠. 네. 근데 하이닉스만큼 수율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법적인 특징상 하이닉스가 훨씬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율이 평균적으로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우려는 약간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반기에 5세대 HBM에 대해서 네.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양산을 네.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그럼 또 시나리오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차 그게 파동 아까 얼만큼의 근데 이제 지금의 실적이 나온 부분은 사실 이제 HBM에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니죠. 이제 HBM에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이제 레거시 디램, 전통적인 디램에 대한 어떤 투자가 안 되면서 투자가 이제 캐펙스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레거시 디램이라고 했으니 기존 디램의 마진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내년은 사실 HBM이 삼성전자가 정말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건데 그거는 사실 지금 섣불리 예단하거나 아무도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 수율이 엄청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급 과잉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수율이 안 나오고 제품에 대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다고 봤을 때는 그 공급 과잉에 전혀 무관한 시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저는 마음에 걸리는 거는 미국 빅테크들 중에서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100달러 선도 이제 위협적이거든요. 103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거는 물론 아까 기대로 선반영돼서 올랐던 부분이 이제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기대치를 이제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낮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네. 제가 집요하게 좀 자꾸 네.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AI 혁명의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이제 차세대 제품이 나오겠죠. 네. 차세대 제품은 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성능을 이제 자랑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한 수요 창출 능력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이 그 AI 가속기 시장 내 그 과점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AMD가 아무리 뭐 난리를 쳐봐야 그 엔비디아를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 이제 성장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TSMC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 지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의 그 섹터의 업황 자체 흐름을 본다면 일단 오늘 발표된 2분기 삼성 확정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죠. 아, 이제는 감산을 끝내고 본격적인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지는 흐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레거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계속 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게,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그 수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납품 수치가 과연 얼마나 나중에 찍히느냐가 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좀 내용을 살펴본다 하면은 엔비디아 건에서 고객사와 비밀 유지를 준수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에 대한 그 관해서는 좀 언급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원래 이제 기존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를 했던 아직까지 퀄 테스트 좀 진행 중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명이든 뭐든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여기에서 좀 그 뉘앙스를 좀 예측을 해보면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의 그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 납품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엔비디아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은 어려울 거야.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뭐 8월, 9월로 뭐 어느 증권사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그 기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 한 4분기 때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진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내년 초반 때까지 좀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기 때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SK 만약 30%의 비중이 있다 한다면 삼성전자에는 한 20% 비중을 좀 실으는 게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한 10% 정도만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추후에 상승을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HBM3E를 납품을 한다. 그리고 수치가 언제 찍힐 것이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태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피크 아웃 우려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만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둘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공격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라박 소식도 짚어볼게요. 지금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최고의 변수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최근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마스 수장이 피살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소행으로 보도가 전해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또 지정학적 분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게 에너지 가격을 들썩이게 할 변수로 또 작용할 여지가 있다. 오늘 그래서 석유 관련주가 또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원유 가격에 대한 변수를 사실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었는데, 하반기에 이것도 좀 다시 염두에 둬야 할 변수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유가가 됐든 기업 실적이 됐든 단기적인 이벤트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점에 전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움직일 수 있고 관련된 이제 석유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정말 석유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수요라는 부분은 이제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주식들의 이게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유지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는 대부분 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서 이제 상승을 좀 점치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유가 이제 중동 남미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증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는 오히려 좀 하락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주목받았던 업종 섹터가 있는데 건설주였습니다. 건설주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얽혀 있고 사실 오랜만에 국내에서 다목적 댐 건설을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네. 단기적인 이슈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토목 중심 건설주 그리고 일부 건설 자재주들에 대한 투심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뭐 전후 재건 프로젝트가 언젠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어떤 인프라 관련 복구 작업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SG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뭐 아스콘 대한민국 최강자인데 네. 이 기업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법인을 설립을 완료했고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작업을 할 때 직접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전후 작업 프로젝트에 이제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시차를 두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댐과 관련된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기업들은 이제 시총이 작은 토목 중심의 건설사들, 뭐 이하공영이나 뭐 특수건설 이런 기업들인데 뭐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뭐 어제 뭐 상치고 오늘도 뭐 장중에 급등했더라고요. 네. 굳이 이슈가 공개된 상태에서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댐 건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전망한 다음에 이제 눌림목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 7월장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많은 기대를 안고 하반기를 시작해서 7월 초만 해도 괜찮았는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터졌어요. 뭐 트럼프 피격부터 해서 바이든의 사퇴, 뭐 온갖 다사다난했던 7월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8월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까?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반 소장님, 다사다난했던 7월을 뒤로 하고 8월에 장을 준비하는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7월처럼 흘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8월 8일 그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빨리 좀 증시에 좀 자금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8월의 경우에도 그렇게 큰 이벤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주목을 해야 된다면 금투세 방향에 따른 이슈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애플 쪽에서 9월에 아이폰 16을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주의 경우에는 좀 이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네. 8월달에 전기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인상 가능성에 대한 그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월 말에는 대왕고래 주관사 또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 대왕고래라고 하시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예, 이게 네. 석유 시추와 관련된 네. 네. 거기에 따른 테마가 또 8월 말에 있을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계속 좀 만나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는 미 대선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위주로 좀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업황이 살아있는 업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네. 살아있는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7월달에 보면은 이제 방산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 계단식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수출에 대한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고 수출 금액이 비중이 늘어날수록 마진이 좋은 매출액이 반영되면서 이제 2년, 3년 수주가 받아놨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계단식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이제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좀 존재하고요. 네. 저는 요거와 유사하게 보고 있는 업종이 이제 조선업종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2, 3년치의 수장고를 받아놨고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내년 갈수록 후년 갈수록 오히려 마진이 좋게 수주한 것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계단식 이익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높은 확률을 좀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방산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좀 비슷한 주가 궤적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업종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희 대표님 예. 짧게 해주셔야 돼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내 포스트 무버이자 패스트 팔로워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아직 주가가 덜 올랐고 올해 하반기 업황 좋고 내년 업황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플라이마라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미국 시장 침투율 증가할 것 같고 램시마이스신 진벤트라 미국 매출액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 품목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로 번동 가지고 뭐 이중항체 치료제나 ADC 관련 개발을 이제 함으로써 뭔가 좀 신약 개발사로도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셀트리온과 같은,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유사한 비슷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발굴하게 된다면은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과 이제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의 신호를 어떤 강도로 시장에 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죠. 다사다난했던 7월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경주마는 8월의 첫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